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한일 정상회담부터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논란까지 굵직한 이슈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들이 이제 앞 코너에서 예.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논란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 얘기를 먼저 좀 그래요. 예. 예, 해보겠습니다. 이 몰랐던 분들도 계시지만 유승민 우리 전 의원께서는 KDI 출신으로 국내 최초 예비 타당성 조사 경험자 이렇게 또 소환이 됐습니다. 예타제도 처음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직접 예타를 해보셨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근데 예타안보다 대안이 더 좋다고 강조를 하는데 비용 편익 분석도 안 했다는 거예요, 대안은. 그게요. 이거는 뭐 모든 이 의혹의 중심 질문은 예타를 통과한 원안 거기서 왜 노선이 바뀌었냐. 그렇죠. 누가 왜 바뀌었냐 그것만 밝히면 되는 맞습니다. 일이에요. 단순한 질문입니다. 예, 이거는 후쿠시마 오염수보다는 훨씬 더 분명하고 이거는 뭐 자료도 엄청나게 많고 이런 일이에요. 제가 B와 C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베네핏하고 코스트 편익과 비용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로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게 예타인데 이 예타라는 게 99년에 처음 도입할 때 이제 제가 연구 책임자를 했는데 그 정치하기 직전입니다. 저는 지금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뭐 검사로 수사도 안 해봐가지고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그 예타를 해본 사람으로서 예타라는 게 왜 도입되냐 하면 정치권이고 각 지역이고 철도고 도로고 공항이고 막 놔달라고 요구가 있는데 그거를 요구를 다 들어주면 국가 재정이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BC 제도라는 거 예비 타당성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나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BC 이 분석을 통과를 못 하면 그러면 정치권이 아무리 정치인들이 요구를 해도 그건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 일종의 굉장히 이게 근거가 되는 일종의 그 방탄용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직접 해보면요. 직접 해보면 BC 비율이 안 나오면 정치인들이 아무리 요구하고 대통령이 요구해도 안 되는 게 예타예요. 그만큼 예타는 이 사업을 추진할 거냐 말 거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타는 누가 했느냐. 이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처음에 기재부한테 신청을 해요. 왜냐하면 국토부 안에는 예타 해달라고 기다리는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중에 국토부가 이거는 할만하다 할 때가 됐다 선정을 해가지고 기재부로 넘겨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양평고속도로의 원안이라는 거는 이거는 국토부가 기재부 보고 이 안으로 예타를 해달라고 이제 넘긴 거예요. 그럼 기재부는 예타를 했는데 이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잖아요. 그랬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BC 비율도 0.829. BC는 보통 1.0이 안 되면 안 돼요. 원래 그렇죠. 편익이 더 커야 되잖아요. 비용보다. 근데 0.9나 0.8에 해당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럼 그걸 다 킬할 거냐 죽일 거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균형 발전이나 다른 고려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0.82 요게 이제 아주 그 간당간당한 데드라인이에요. 그 BC에서. 턱걸이 선이군요. 0.8 넘으면 HP라는 걸 해서 0.5 이상이 나오면 정책 평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계층화 분석 방법 이러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요. 그거는 약간 예타 BC는 정량적인 분석이고 HP는 약간 정성적인 분석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양평고속도로가 이제 그걸 겨우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변경안이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변경안이 더 나은 걸 그래 오랜 세월 동안 그랬으면 변경안 더 나은 걸로 시작 처음부터 예타를 했으면 BC가 더 잘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원희룡 장관도 이 바뀐 변경안 있잖아요. 강상면으로 이 안. 이 안이 더 낫다고 어제 보니까 유튜브에서 막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의문이 이 안이 더 나았으면 이 안이 비용은 별로 안 늘어나고 편익이 많이 늘어나는 경제성이 더 좋은 안이었으면 진작부터 국토부가 이 안을 가지고 예타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의혹이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이거는요 양평군과 경기도와 기재부와 국토부 이 관청들 사이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수많은 공문들이 오갔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거는 사실대로 진실대로 의혹을 밝히면 되는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 첫째 국토부가 모든 정보를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 그걸 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다 내놓으면 국토부가 지금 찔끔 나와요. 국토부가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장관도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예. 말고 이거를 국회나 국민들이 언론이 볼 수 있게 그동안 15년 전부터 시작해서 네. 2017년, 2021년 또 2023년 지금까지 모든 게 공문서가 오갔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예타 조사 보고서가 있고 네.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있잖아요. 아까 네. 그 무슨 용역업체가 예, 예. 그것도 지금까지 진행된 게 있을 거예요. 네. 다 꺼내놓으면 됩니다. 꺼내놓으면 이게 누가 왜 노선을 바꿨는지 바꾸는 게 타당한지 네. 그게 정말 무슨 특혜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누가 막 인위적으로 작용을 했는지 네. 이런 거를 밝힐 수 있고 저는 밝히는 주체는 국회가 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국정조사? 당연히 월요일 날 지금 국토위 상임위가 열리잖아요. 예. 국토위를 충분히 열어서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토부가 자료만 내놓으면. 네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뭐 원하면 저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정부 여당이 지금 국정조사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정쟁화되기 때문에 안 받겠다라고 예, 입장을 가을에 밝혔어요. 가면요. 가을에 가면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기국회. 예. 이거는 만약 정부 여당이 반대를 해서 국정조사를 못하면 네. 그럼 민주당이 국토위를 열든 국정감사에서 따지든 예. 이거는 할 수단은 충분해요. 문제는 얼마나 투명하게 사실대로 밝히느냐. 네. 그거고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그런 진실의 규명에 당연히 협조를 해야죠. 네. 그 제가 원희룡 장관이 왜 이걸 백지화했잖아요. 갑자기. 네, 처음에는 원점 재검토. 원점 재검토. 원점 예. 재검토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백지화를 해버리니까 네네. 아니 제가 공직자들이 자기 직분에 충실하게 이해하지. 그 사람은 정치인이기 전에 국토부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백지화라 취소를 아예 해버리는 거는 이거는 직권남용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야당이든 시민들이든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하면 왜 이 안이 더 나은지 예? 비교를 할 수 있는 안은 많잖아요. 네네. 그거를 진짜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국토부 공무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숫자나 날짜나 여러 가지 팩트라고 제시하는 것들 중에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만 봐도 야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밝히는 게 국회 역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국토부 장관이 이러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예. 괴담. 거짓 선동이라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거는 그거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막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아. 뭐 고발을 해도 대통령실이 하면 되는 거고 네네. 국토부 장관이 왜 김건희 여사 악마화하는 거를 자기가 막습니까?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어느 안이 원안인지 변경안인지 어느 안이 더 국가 경제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합당한 아니냐. 네. 이거를 설명하면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노컷뉴스에 따르면 소위 그 용역업체가 민간 용역업체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냈다라고 하는 1년간의 과업기간이 있었더라고요. 올 네. 3월 달까지. 예. 그건 이제 본 타당성 조사다 이렇게 타당성 얘기를 하던데요. 조사예요. 예, 타당성 조사. 예타의 다음 단계. 예, 다음 단계죠. 예,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예, 아니 원래 과업은 3월 달에 끝납니다. 과업 기간은 올 3월로. 과업 기간 끝났는데 타당성 조사가 안 끝났어야지. 아직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어쨌든 보고서를 그러면은 그 본 타당성 조사의 예비 보고서 같은 걸 낸 건가요? 한 50쪽짜리 보고서를 냈고 예. 그 보고서에는 BC 분석이 없다는 거예요. 비용 편익 분석이. 그래서 그게 이제 엉터리인 게요. 엉터리다. 그게 원안에서 변경안으로 바꾸려면 네. 그게 변경안이 더 낫다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국토부한테 있는 그렇죠. 거예요. 변경을 하는 쪽이. 변경을 하는 쪽이 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예. 변경을 하는 쪽이 왜 강상면으로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가는 그 변경안이 더 나은 건지를 국토부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회사의 보고서에 예. BC 분석도 BC 비율도 없이 예. 더 낫다라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그냥 아니 뭐 차량이 더 지나가고 환경 피해가 있고 마을이 있고 뭐 이래서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도 자료는 보도 참고 자료에 나온 거 보면 그냥 표로 만들어서 그럴듯해 보이는데 지금 딱 말씀하신 말로만 돼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그거. 예. 어제 국토부가 당정 간담회 한다고 내놓은 자료들 다 봤는데 거기에 보면 BC 비율이 아직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어제 유튜브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게 그 경제성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변경안의 BC는 1.0입니다. 원안의 BC는 0.82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똑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분석 없이 함부로 이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뭐 국토부에서는 일단 변경해 놓고 나중에 계산해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 해명을 했어요. 그거를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BC 분석 없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요. 예타의 BC 분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예타보다 다른 안을 가려면 다른 안에 대한 그 분석을 해서 그걸 비교를 딱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말로만 더 낫다고 이러니까 뭐 왜 더 나은지가 지금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국토부에서는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서 BC 분석은 차차 할 예정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거면 왜 전략 환경 평가할 때 강상면 안 그것만 가지고 단일안으로 환경 영향 평가 그것도 했죠.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악의가 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군과 경기도 국토부 기재부 사이에 오간 모든 공문들을 이 문제만큼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내놔야지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 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투명하게 전체를 공개하면 쉽게 판단될 수 있는 그러면 될 문제예요. 예. 원희룡 장관은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원 장관이 지금 문제를 더 키워버렸다. 키웠죠. 예. 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정말. 저도 그 양반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한테 주어진 임무. 그거는 의혹이 제기되면 그걸 사실에 근거해서 해명하는 거죠. 그게 국토부 장관의 임무고 이거는 예타를 통과해서 이미 진행 중인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장관 한마디에 절대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거는 못 바꾸는 겁니다. 스톱을 못 시킨다고요. 왜 진행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이 취소 백지화 전면 중단할 권한은 없어요. 장관한테. 그걸 하려면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증명을 해야 돼요. 예타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예타에 무슨 불법 부정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 장관이 백지화 취소라는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권한 밖의 일을 가지고 왜 정치인이기 전에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이 일을 책임진. 적어도. 그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직분에 충실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분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경기도지사. 그분은 이 사건이 터지고 보름도 더 지나고 뒤늦게 나와가지고 내가 뭐 경제부총리였다면 국토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하겠다 이러는데 해임 건의 부총리가 할 수도 없고요. 부총리는 총리가 하는 거죠. 해임 건의를 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또 원안을 가지고 무조건 원안을 가야 된다라고 또 그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민주당 지금 입장입니다. 무조건 원안이라는 게. 그런데 이 일이 이왕 이렇게 된 이상은 경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히고 앞으로 해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출구가 있어야죠. 해법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예타를 다시 하자 이러는데 예타를 다시 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예타라는 거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충분한 노력을 들여서 했어요. 원안대로. 거의 2년 했다고 하던데요. 예타를. 거기에 BC 비율이고 H 비율이고 다 나왔어요. 그 예타에 무슨 대단한 아까 말씀드린 불법이나 오류가 있었으면 예타를 다시 할 수 있는데 예타를 다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재정법 50조에 타당성 재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라는 건 국회가 의결을 하면 돼요. 민주당 자기들이 지금 국회 다수석이 있잖아요. 그럼 국회가 의결을 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타당성 재조사 결과 그게 누가 하는지 그걸 굉장히 중립적으로 하도록 해서 그 결과 만약 어떤 노선이 최선이다. 그러면 거기에 민주당도 승복하면 되는 거예요. 타당성 재정절차법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것이 대안이다. 출구다.
이런 대안까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다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이러는데 이러면은 양평 국민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거는 다시 예타 의지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저는 예타 이전 단계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예. 이미 예타가 있기 때문에 재정 절차법에 따라서 가면 된다. 자, 이제 일본 한일 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 정상회담 열었는데요. 윤 총리는 IAEA 결과를 존중하고 방류 관련해서는 일본의 3대 요구 조건을 내세웠는데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일본 총리랑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그 몇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계셔서 맞아요. 저는 사실 99.9% 다 찬성으로 기울었지만 정말 0.1%의 기대를 일만이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들한테 찬성한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신 거잖아요. 그 기시다 총리 앞에서 찬성했잖아요. 그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왜 국민들한테 먼저 설명하고 보고를 하지 않고 일본 총리 앞에 가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냐. 그걸 그러고 3대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모니터링 해가지고 정보 공유하고 만약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고 그거 전부 하나만한 이야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의미가 있다면 그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해달라라는 요구인데 그 요구는 그냥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답도 안 하고 씹어버렸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찬성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진작부터 결론이 다 나 있었구나. 결론이 다 나 있으니까 정부의 그 공무원들이고 여당의 국회의원들이고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찬성을 했구나 싶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참모들 뒤에 숨지 않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셨죠. 이 중요한 문제는 왜 직접 소통을 안 하십니까? 본인의 육성으로 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걸 찬성할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얻는 국가 이익은 뭐냐는 거죠.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일본하고 철저하게 저는 상호주의로 가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일본 한일 관계 개선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물컵의 반을 나머지 반을 채운다. 채우기는 이제까지 일본이 뭘 채웠습니까? 이 중요한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문제, 특히 이 핵심 의문이 그겁니다. 그렇게 깨끗하면 왜 바다에 버리냐? 이 질문이잖아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했거든요. 오염수를 알프스로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마실 만큼 수용해야 될 만큼 뭐 그렇게 깨끗하다면서 그걸 왜 바다에 버리느냐. 거기에 대한 정부의 답이 뭔지 압니까? 정부의 답은 원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들은 다 원전에서 나오는 배출수를 삼중수소 희석해서 다 버린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2011년에 지진이 나고 바다에서 쓰나미가 나서 정말 그 자연의 거대한 위력 앞에 인간이 지은 원전이 무너져 가지고 원전 내부가 폭발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체르노빌 이후에는 이런 사태가 처음이었어요. 바다에 버리는 것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그냥 과학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야, 그냥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원전하고 사고가 나가지고 그 안에 온갖 방사능 물질이 막 나오는 원전하고 어떻게 같으냐. 다를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정부는 10대 괴담이라는 자료를 어제 배포를 해가지고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원전에서 나오는 배출수나 이 사고가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관리만 잘하면 안전하다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그냥 제가 과학을 잘 모르지만 국민이 왜 절대다수가 이렇게 불안한지를 대통령께서 헤아리신다면 일본 총리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덜컥 그냥 하자는 대로 해주면 안 되죠. 여기 우리 무슨 국익이 어디 있으며 우리 왜 일본한테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비슷하게 이러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거 하시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실 발 내지는 여당 발로 얘기를 해보자면 두 가지 정도로 추려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북핵 문제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 이렇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과 친하고 가깝게 신뢰를 더욱 돈독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하나는 보니까 이것도 이제 신뢰 문제로 돌아가던데요. 그 엄청난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친구가 도와주면 더 신뢰가 더 돈독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신뢰를 돈독해 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으로도 또 사회 경제적으로도 국익이다. 북핵은요. 예. 북핵은 정치인 중에 저만큼 오랫동안 북핵에 대해서 출신이죠. 강력하게 정말 대응하자고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네. 북핵 대응을 위해서 일본하고 협력할 수 있어요. 주소미아 체결 다시 하고 네. 한미일 정보 공유하고요. 실시간으로.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쏘면 바로 해가지고 때릴 수 있도록. 그런데 네. 북핵의 피해자는 네. 우리도 당연히 북핵의 협박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도 우리도 그 위험에 노출된 나라지만 일본도 똑같이 노출된 나라입니다. 네. 일본이 뭐 노출 안 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하고 이렇게 섞어서는 안 되고 신뢰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과학자들은요. 예. 과학의 영역에서 자기가 정말 지식과 이런 걸 총동원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 특히 먼 장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진실과 또 그 한계를 과학자들은 밝힐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정치인들은요, 함부로 정치인들이 과학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못하는 게 네. 예컨대 2년 전에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했을 때 네. 당시 국민의힘은 반대했습니다. 예, 예. 우리 김기현 대표 지금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방류 규탄 결의안에 다 직접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2년 전에 제주도와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단 한 방울도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200일 지나면 제주 앞바다에 도착하고 또 80일 지나면 동해 앞에 도착한다고. 그게 2년 전에 지금 우리 논리대로 따지면 2년 전에 괴담을 유포한 거는 국민의힘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민주당은 또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정의용 장관, 강경화 장관 그때는 과학적으로 검증되면 방류 동의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 말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2년 만에 여야가 바뀌니까 말이 다 달라져 가지고 네네. 정치인들은 오히려 과학을 불신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2년 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과학을 함부로 입에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네. 불신의 문제는 과학 문제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내로남불이 너무 심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게. 아, 그렇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나토에 가셨잖아요. 네. 지금 나토에 자주 가는 것 자체를 좀 이거 문제다. 왜 우리가 굳이 회원국이 아니니까. 회원국이 아닌데 거기 가서 위험해 전쟁에 동참할 유럽의 군사적 긴장 관계 우리가 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느냐. 저는 사실 합니다. 지난해 처음 취임하시자마자 가셨죠. 나토 가셨잖아요. 스페인에. 예. 저는 그때 가셨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하던 사람이니까 네, 네. 저는 북핵에 대응해서 우리 나토식 핵 공유 네. 그걸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싶은 뭔가 그런 알맹이를 갖고 가셨으면 좋은데 네. 나토라는 게 회원국이 아니니까 그리 자주 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네. 지금 한미 관계, 한일 관계는 어느 정도 가닥이 거의 다 잡혀가고 네, 있어요. 네. 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가 진짜 되시려면 이제부터는 한중 관계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본방은 시간이 제한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연장 방송 하프타임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 어떤 10분보다도 알찬 10분 뉴스아이킥 하프타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현안에 대해서는 좀 깊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선거 그리고 여당 내부로 좀 들어가서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상식적이고 상식적이라서 더 쓴 소리인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그랬더니 이용 국민의힘 의원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 시절의 수용실장이었죠. 모두 까기가 적성이면 정치인이 아니라 평론가가 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출동을 하셔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목소리 내는 거에 같아서 관종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당내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제가 어떤 정치를 평생 해왔는지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98년에 김대중 정부 때 네. 야당으로 정치를 시작했는데 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제가 야당으로서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이 제일 큰 권력이죠. 네. 살아있는 권력이 국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잘못 가면 나라가 망가지니까 네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말 고민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분들이 지금 뭐 말씀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유승민을 비난하기 대열에 동참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할 그런 자유가 저한테 있듯이 네네. 뭐 그분들도 저를 비판할 자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맞대응을 안 합니다. 다만 제가 주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비판한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판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정책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관련해서 제가 근거를 가지고 저희 진심을 담아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꾸로 저를 지금 비판하시는 분들도 무슨 뭐 이상한 그런 막말로 비판하실 게 아니라 네네. 저를 어떤 점을 비판하시는지 제 말 중에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예. 그게 후쿠시마 오염수든 양평 고속도로든 네. 그게 뭐 워싱턴 선언이든 뭐든 네. 저는 그 점을 갖고 비판을 해 주시길 바라는데 뭐 그런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저는 대꾸는 안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그래서 유승민은 내년에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저는 정치를 했던 시간 중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움을 제 스스로 느낍니다. 네. 그리고 내년 총선이 우리 정치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우리 정치가 지금 완전히 그냥 극단의 대립과 막 적대적 공생에 빠져가지고 양쪽 다 그냥 강성 지지자들만 쳐다보는 네.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래서 뭐 나라가 한 발자국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다면 정치를 변화시키고 혁신시킬 수 있다면 저는 뭐라도 하겠다. 네. 그런 자세로 제가 그럼 해야 할 일이 뭘까 백지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하시겠다. 그러면은 뭐 또 질문을 또 단순한 네. 시켜서 얘기를 하면 출마하시느냐. 뭐 출마 생각을 지금 뭐 어디에 내가 뭐 출마를 한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뭐든지 간에 제가 무슨 어떤 길을 가서 그게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는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출마에 대해서도 열어놓는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은 어느 당으로 출마하십니까? 무소속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당연히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고요. 네. 저는 평생을 보수 정당에 있었습니다. 네. 제가 바른 정당에 있었던 시절도 그것도 보수 정당입니다. 제대로 된 네. 보수를 해보자는 시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보수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가짜 보수가 판치는 이 상황에서 진짜 제대로 된 보수 같으면 국민들께서 저런 보수라면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보수 정치를 해보고 싶었고요. 네. 저는 뭐 그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지 가겠다 그런 생각이. 그 아까 양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열성 지지자들만 바라보면서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다. 이 부분을 지금 가장 목소리 높이는 분들은 아마도 그 금태섭 의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제3정당 말하자면 양당제를 극복할 뭐 바른정당도 사실 양당제를 극복한 좀 새로운 공간을 열고자 했던 것인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신당을 제3당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늘어났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하는 거,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하는 거, 이 양극단에 굉장히 염증 혐오를 느껴가지고 정말 이 양당이 싫다라는 그런 국민들은 많기 때문에 제3의 어떤 정치 세력을 바라는 그런 공간은 활짝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 국민들께서는 기회주의적인 떴다 방식의 그런 제3당을 신당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예. 경험적으로 싫어하세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까지 워낙 제3당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 제3당이 성공을 하려면 신당이 성공을 하려면 그러면 자기들은 도대체 어떤 다른 정치 를 하겠다는 건지 철학과 비전과 특히 그 정책들이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거를 확실히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저는 용기를 강조하는데 의지와 용기를 강조하는데 나는 내가 정치적으로 망하고 성공을 못하는 한이더라도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풍찬무숙할 용기. 그런 용기와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의구심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선거 제도입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마지막에는 양쪽으로 그냥 확 빨려 들어가게 돼 있고 그거 싫은 사람은 투표장에 안 나옵니다. 찍어봐야 안 되니까. 그런데 중대 선거구제가 되면 달라져요. 그 제가 보기에 중대 선거구제는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하자고 했는데 대통령도 하자고 하고 국회의장도 하자고 하고 하는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선거제도는 그 사람들 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호남에 지역에 기반을 둔 이런 정치가 아직도 남아있고 자기 텃밭은 절대 내놓기 싫어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대 선거구제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신당의 성공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당이 공간은 열려 있는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 뭐 양당 하나는 양념이고 하나는 프라이드 치킨이면 제3당은 그래도 간장치킨 정도 뭐 새로운 뭐가를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반씩 섞어서는 안 팔리겠죠. 반씩 섞어서는 잘 안 팔릴 겁니다. 아마도. 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대통령은 뭐 170석 을 제시했다는 얘기도 있고 청년들한테 내년부터는 근본적 개혁 가능하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소수정당이라 안 되는데 내년에는 과반 이상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셨다고 하는데 뭘 믿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믿고 그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워낙 부정평가가 많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으로 표가 올 것이다. 양쪽 다 상대방의 실책, 상대방의 부정평가를 가장 중요한 본인들이 과반을 넘을 수 있는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님한테 가장 희망을 주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약간 더 공고하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저는 양쪽 다 변화를 먼저 하는 쪽이 이길 거다라는 그런 조금은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갈수록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양쪽 다 아주 강성 지지자들한테만 계속 기대고 이런 정치를 하면서 너무 오른쪽으로 너무 왼쪽으로 이래가는데 이렇게 가면 저는 이런 구도로 가면 이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170석 말씀을 뭐 하셨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뭐 언론에 그렇게 보도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대해서 벌써 신경을 굉장히 쓰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완전히 수직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윤석열이 사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공천에도 뭐 지난번 전당대회에 개입하듯이 그것도 뭐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노골적인 개입이었는데 그렇게 하듯이 저는 공천에도 상당히 개입을 하실 거라고 보고 결국 친윤 공천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지지도와 뭐 나중에 총선에 가서 지지도가 대통령 지지도로 총선을 치르는 건데 그게 총선의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통할 수 있을지 그거는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다. 그 보수텃밭이라는 영남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뭐 친박신당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MB계가 귀환할 거다. 지금 봐라. 이런 등등등 이야기들이 있는데 영남 분위기 좀 직접 느끼고 있는 거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영남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뭐 서초 송파, 강남이나 뭐 용산이나 뭐 이런 우리 텃밭이 있잖아요. 경기 동북부나. 그런 쪽은 이제 공천만 받으면 된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는 지역은
친윤 공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예. 저는 친박 신당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오히려 친박을 했던 분들 중에 지금 뭐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정치적으로 사면 복권되신 분들이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은 있는데 뭐 그거조차도 수도권 선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무소속 출마하는 거는 자유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유승민 전 의원 감사드리고요. 3부에서는 언론인이자 양평군 주민 노종면 전 YTN 앵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